자, 이번 시간은 1, 2월 달 인력 문학 기본 연습 강의 이제 1회차, 1주차 강의인데요. 1주차. 이번 시간은 이제 넷째 시간으로서 문학 기본 숙달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아까 첫 OT 시간에 말했다시피 지난 10개년간 문학 기출을 보면은 뭐 은유법, 뭐 직유법, 의인법, 아이러니 해가지고 이 문학적 수사법 개념에 기반한 문제가 한 4개, 5개 있어요. 그냥 꽤나 출제 지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 아이들을 좀 다뤄가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총 한 2, 3주 동안에 요 수사법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OT 시간에 말했듯이 뭐 IMB 칸 풋 구조가 어떻고 스타카토 풋 구조가 어떻고 작년에는 영어학의 음성학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 문학의 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한 영미 시의 음율적 요소를 뭐 4주차 이럴 때 다루고 그 후에 문학 다른 개념 기출에 1이라도 걸친 것들 쭈루루 다 다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문학 문제 풀 때는 인력 문제와는 달리 온갖 비유적인 수사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관해서 밑줄 쫙 그어놓고 설명해라 하면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완전 임용식 문제는 그런 건 이제 좀 다음 주 2주차부터 좀 저희가 피드백 문제로 그런 건 2주차부터 하고요. 오늘은 좀 개념 익숙해지는 문제로 일단 개념 일부 잡고 피드백 과제는 좀 오늘은 좀 도입부적인 성격의 문제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1주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온갖 문학적 수사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메타포, 은유라는 개념입니다. 이 메타포는 진짜 문학 텍스트 보면은 널리고 널린 게 메타포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안 물어보기도 하고 둘 다 하지만 제일 많은 건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은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거 우리 초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서 배웠어요. 은유법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 문학적 수사법, 레토릭, 이게 메타포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알아놓으시면은 가끔은 문학도 좀 재미없지만 용어를 써서 물어보는 기출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뭡니까 원관념, 보조관념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관념을 이 테너라고 그러고 음악 용어인데 근데 문학에 씁니다. 보조관념을 비클, 이거 특이하죠? 교통수단, 운송수단이라는 얘기인데 비클이라고 그럽니다. 테너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남자 고음, 음악 성악에서 남자 고음을 테너라고 하지만 이게 문학으로 들어오면은 원관념이라는 뜻이 돼요. 원관념을 뭐 오리지널 컨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문학 용어 아니에요. 문학 용어로는 테너 그러고 보조관념은 비클인데 비클은 교통수단이고 운송수단인데 운반, 운송수단 뭐를 운반하는 수단이냐? 원관념을 운반,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보조관념을 왜 운송수단, 운반수단이라는 뜻의 비클이란 말로 보조관념을 쓰는 거냐? 원관념을 운반, 운송, 전달해주는 것이 보조관념이기 때문이다. 뭐 진부하기 짝이 없는 한국어 메타포 중에 초등학교 국어 시간인가 언젠가 배우는 아니면 어릴 적부터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말로 누구나 다 한 번쯤 보게 되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배저라는 우리 가곡 가사 중에 나오는 거 내 마음은 호수할 때 my heart 내 마음 그게 원관념 테너고 호수 레이크 요게 비클 보조관념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너무 진부한 메타포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내 마음은 호수 요게 메타포다 그럼 너무 진부하죠? 그런 진부한 메타포는 죽은 메타포, 데드 메타포라고 그래요. 야 지겹다 지겨워. 아직도 내 마음은 호수 드립이냐? 뭐 은유 다른 신선한 예 없어? 넌 아직도 초딩이냐? 내 마음은 호수였으리라 짓거리에 좀 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부한 메타포는 또 데드 메타포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테너, 비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The Neck of a Battle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넥과 바틀이 원관념, 보조관념 이런 거고 병목 이런 거죠. 이때 말하면은
넥 오브 바틀은 병목이란 뜻이, 요새는 병음료 잘 안 마시지만 다 캔 음료죠. 아니면 뭐 컵 음료거나. 이때는 그 넥 오브 바틀이라고 할 때 이때 넥이라고 하는 게 은유법 표현이에요. 음료수 병에 진짜 사람의 목 같은 목이 있진 않잖아요. 그럼 그 병음료의 목은 뭐냐? 원관념이 좁은 부분. 한마디로 그 넥 오브 더 바틀 할 때 넥은 일종의 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조관념이에요. 넥 오브 바틀 할 때. 그럼 여기서 보조관념은 뭐냐?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은 그 병 음료의 병의 그 네로 파트, 좁은 부분. 예. 음료수 이렇게 병 올라오다가 입으로 마시는 부분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예. 네로 파트가 원관념. 음료수 병의 좁은 부분이 원관념이고, 그거를 넥, 이 목에 비유해서 이런 보조관념으로 표현했다. 아, 그러니까 보조관념은 뭔가 직설적이지 않고 비유적이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음료수 병의 좁은 부분이야. 이게 직설적인 거죠. 그걸 이 인체의 목에 비유한 것,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에서는 이 보조관념 쪽이 좀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계의 바늘이에요. 핸즈 오브 클락이라는 게, 시계 바늘이 마치 사람의 긴 팔뚝 끝에 이 손이 달린 것처럼, 시계 바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이거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 보시면은 분침, 시침이 있을 때, 요새는 이게 가늘게만 된 것도 있지만 옛날 시계 보면은요, 시침 끝에도 삼각형 쪼한 부분이 있고, 분침 끝에도 뾰족한, 옛날 시계 보면 시계바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팔이 쭉 나가고 분침, 시침 끄트머리에 세모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팔 부분, 손 부분, 팔 부분, 손 부분 이렇게 비유한 거. 그러니까 시계바늘이라는 뜻의 핸즈 오브 클락이란 말조차도 보다 사실은 시계바늘이라는 원관념의 핸드라는 보조관념, 요 끝부분, 이게 팔이고 손이고 팔이고 손이고 요 보조관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은유법이 돼서 은근히 은유법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in headache and worry, 이것은 20세기 영국 시인 오든이 쓴 시 중에 보면은 직역하면 두통과 걱정인데 두통을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서 베이글리 막연히 인생이 leak away, 새어나간다 할 때, 자 여러분들 이때는 은유법 표현, 즉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쓰인 게 뭐냐, 이거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 소설, 희곡 읽을 때는 좀 유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내 마음은 호소할 때 마음 호소 같은 명사만 그 은유법 표현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명사만 은유법 표현이 게 아니라 leak away 같은 동사구, 동사구도 은유법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leak away, 동사구 표현도. 새어나간다라면 의미 없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leak는 pass, P-A-S-S, passage away. 시간이 흐르다, 패스하다가 원관념이고, 시간이 패스, 흐르는 것을 새어나가다, leak라고 하는 보조관념으로, 시간이 패스하다라는 원관념을 시간이 leak한다라는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흔히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시간 잘 간다, 곧 내 제대할 날 가까운다 할 때 흔히 쓰는 은유 표현으로, 아이고 오늘도 군발이 생활 하루 잘 깨졌다, 하루가 잘 깨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은유 표현이죠. 하여튼 여기서는 이 리크라고 하는 게 시간 새어나가는 거, 시간 패스한다는 것의 은유 표현이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시인 오든이 쓴 시 중에 나오는데, 이 양반도 우리 20몇 년 전 기출에 나왔던, 너무 오래됐지만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은유처럼 원관념, 보조관념을 때려주는 이 표현 중에 역시 우리가 국어 시간에서 배웠던 시밀리, 직유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시밀리, 직유 표현은 은유랑 기본은 같아요. 원관념, 보조관념 동원하는 거. 그 대신에 특정 언어 표현이 동원됩니다. 특정 언어 표현 뭡니까? so, as, like 이런 표현,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양,
예, 국어 시간에는 뭐뭐처럼, 뭐뭐 인양, 뭐뭐 같이 이렇게 배웠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시간에는 영어에는 so, as, like 또는 뭐 as if 이런 거, as if, as though 이런 거 쓰이는 게 시밀리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언어적 표현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직유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 예, 우리 기출에 정말 많이 나온 분이죠. 근데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장 희한한 시인이에요. 왜냐? 서다평으로 간 지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2014부터 2013까지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단연 우리 임용 영미문학에서 그 영미 시 파트 인용 순위 1위였어요. 2013까지 4번 나왔습니다. 4번. 92년 임용이 최초의 임용, 91 임용이 최초의 임용이었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영미시 문제가 로버트 프로스트 그 자작나무를 올라타며 뭡니까 클라이밍 벌치스 요게 최초의 영미시 기출이었어요. 영광의 그 이름 로버트 프로스트 임용고사 최초의 영미시 영시 문제 출전 그 저자 2013년까지 무려 4번 출제 장난 아닌. 그러나 2014부터 지난번까지는 빵번 출제. 제가 가장 극적인 이름이 너무 안 나오니까 혹시 올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부터 Wood was gray and the bark warping off 에서 뭐 이건 해석이 다 나와 있죠. And 뭐 pile somewhat sunken 나무 파일 더미는 sunken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클레마티스는 이것도 일단 식물 이름입니다. 헤드 운드 스트링 클레마티스는 참 사람 이름입니다. 참 이거 뭡니까 헤드 운드 스트링즈 라운드 앤 라운드 잇 그다음 like a bundle 그 나무들이 주저앉아 있는데 클레마티스가 와가지고 이제 삥삥 그 나무 주저앉은 더미들을 돌려묶었다 할 때 like a bundle 할 때 like 뭐뭐 이런 부분들이 직유, similarl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번들이라고 하는 게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뭐냐?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은 그 둘째 줄에 더 파일, 그 나무 더미, 더 파일이 원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오래되고 썩어서 무너져서 파일, 더미를 이루고 있는 거. 그것이 더 파일이 원관념이고 이렇게 나무가 썩어져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그 무대기 더미를 이룬 것을 이렇게 똘똘 말아 묶었더니 그게 마치 소포 번들 같더라. 이 번들이 보조관념이고 파일이 원관념, 번들이 보조관념 뭐 그런 식으로 쓰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첫 회라서 본격적인 문학 문제는 안 내고 그냥 그 존 단의 시 이런 데서 여기 보시면은 그 로버트 번즈나 이 존 단의 시에서 이제 말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메타포나 시밀리를 찾아서 해설해 보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로버트 번즈의 시에서 뭐 해석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에 또 Send O Life 했는데 요 좀 어려운 듣다. Send O Life라고 하는 게 Send O Life인데 이때 O는 이제 오브입니다. 오브. 현대 영어에서도 노래 가사 같은 거 보면은 오브라고 안 쓰고 뭐 O 쓰고 about이라고 안 쓰고 타고 뭐 bout 이렇게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짧게 발음할 때 뭐 옛날 18세기 신 번즈에서 그래서 Send of Life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life가 이제 원관념이고 샌드가 이제 보조관념이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모래 슬슬 새어나가는 슬슬 새어서 흘러나가는 그런 모래에다가 라이프라는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했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이 메타포는 종종 A of B라고 하는 이런 문장 형식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B가 뭐냐? 원관념이고 A가 보조관념이 되는 A와도 같은 B 이런 식이에요. 마치 모래와도 같은 인생. 왜 모래냐? 손에 쥐고 있어 슬슬 잘 새어나가고 강바닥에 고여 있어도 물 흐르면 슬슬 잘 휩쓸려서 지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 그런 성격이 닮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원관념을
모래샌드, 모래란 보조관념에 비유한 거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주 고전적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의 시는 둘째 B번 지분의 시는 존 단에 쓴 시인데, 이분은 한 6년 전에 희곡, 존 단은 특이한 기출작가입니다. 왜 특이한 기출작가냐? 대략 한 6년 전쯤에 희곡 중에 그런 희곡이 있었어요. 희곡 기출문제 중간에 한 2줄 정도 시를 인용해 놨습니다. 그런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용된 시가 바로 좀 다른 시지만 바로 요 존 단의, 그래서 특이한 의미의 기출 작가가 돼버리신 정말 특이한 분, 존 단인데, 요게 이제 재밌는 그 직유법이에요. 이때 참고로 이 시에서 데이가 뭐냐면은 연인들, 커플들 요걸 말합니다. 이때 데이는 시 원문에는 커플, 러버란 말이 없어서 그냥 시 원문대로 데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커플즈, 러버스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커플을 뭐에 비교했느냐?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컴퍼스 있잖아요. 종이에 딱 찍어놓고 이렇게 종이에 그 쇠 딱 찍어놓고 연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이렇게 원 그려지는 컴퍼스. 이 컴퍼스의 두 다리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을 뭐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둘 커플을 이 컴퍼스의 두 다리에 비유한 겁니다. 참 절묘한 비유죠. 한마디로 이 컴퍼스로 원을 이렇게 찍어서 그리려면은 둘이 같이 일심동체 같이 움직여서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만, 얘는 딱 찍어서 중심을 잡아주고 얘는 이 중심점을 디딤 삼아서 이렇게 돌아주고, 둘이 이렇게 한 몸 돼서 같이 움직여줘야 원을 그리듯이 커플도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이 데이, 그들, 커플을 바로 이 컴패시지에 비유한, 이거 여러분들 정말 신박하지 않나요? 뭐 말하자면 오빠랑 나는 혹은 뭐 자기랑 나는 너무 가까워, 우리는 너무너무 친한 것 같아, 마치 샴 쌍둥이 같이 우리는 딱 붙어있는 그런 커플이야, 뭐 요런 식의 그 닭살 돋는 비유는 우리가 종종 들어봤어도, 이 커플을 하나로 움직이는 이 초등학교 수학 시간 컴퍼스에 비유한다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 양반이 시에서. 참 신박하다 못해 괴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유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은유법, 직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 as 나오잖아요. 첫째 줄부터 둘째 줄 so as, 마치 뭐뭐이듯이, so as 마치 뭐뭐이듯이, 이런 게 직유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하여튼 참 이 괴팍한 인간입니다. 몇 년 전에 희곡 기출 속에 또 기출로 나왔다는 게, 희곡 기출 속에 자기 시 2줄 나온 그런 특이한 기출 작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90년대 임용에서는 또 존 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90년대 임용은 너무 오래전이라 우리가 기출 돌리는데 잘 이용도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냐? 우리 임용 시험의 역사에서 그 뭡니까? 객관식도 있었고 논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객관식도 논술도 있었고, 또 뭐냐면은 그쵸. 우리 현재 서다평도 있었고, 그런데 객관식이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시험을 전공을 2번 봤어요. 1차에서는 그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40문항짜리를 받고 전공을, 2차는 100점 만점짜리 논술고사를 받습니다. 무지막지해요. 영교는 논술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신 그 OMR 답안지 한 페이지 팍팍히 다 쓰는 게 영교 한 문제였어요. 문학이나 영화학도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OMR 그 답안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는 빡빡하잖아요. 그 이름 쓰는 칸도 없으니까. 그 빡빡한 30, 40몇 줄짜리 답안지에 그 영화학이나 문학도 반은 써야 됐던, 와, 어떻게 그런 시절에 그런 시기나 09부터 13년까지 수험생들은 봤나 몰라요. 참 지금 생각해도 고생했죠. 자, 그런데 그 시절에 나왔던 이제 그 논술 영미 문학에 이게 10년도 문제라서 09년도 12월에 치른 시험인데, 그 전에 07년도인가에 그 뉴욕타임즈 에세이 코너에, 에세이인가 칼럼 코너에 그 중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자전적 에세이가 한 편 있었습니다. 뭐 홈커밍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커밍 홈 투어든가
커밍 토점인가 뭔가 하는 그런 뭐 중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에세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학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작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이민 3세예요. 이제 배경을 잠깐만 쓰면 중국계 이민 3세로 자신이 20몇 살 먹은 젊은 여성이 됐을 때 어릴 적 말고 중국 본토에 사는 할머니를 처음으로 이제 보러 간 겁니다. 자기는 중국 본토에 계신 할머니인가 증조할머니인가 하여튼 할머니, 여기서는 할머니를 처음으로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를 딱 봤을 때 이럴 수가, 나도 비록 현재 미국인이지만 우리 부모들 조모들 다 중국인 혈통이고 우리 할머니야 계속 중국에 사시는 중국 본토인이고 한데 똑같은 중국인 혈통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거리감, 차이감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단락에 나오는 이 어피어런스, 외모 문제입니다. 첫 단락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 그랜드마다께서는 마운드핏을 갖고 계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 나오는 전족이라는 거 있죠. 전족이라고. 전족이 뭐냐? 발족자 써서 이때 전자는 꽉 그 묶는다라는 전자예요. 바인딩 푸트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중국에 몇백 년 동안 안 좋은 풍습이 그 부모들이 딸 키울 때 어릴 적에 발에 너무 꽉 끼어서 너무 작은 신발만 계속 신겨서 딸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십몇 년간 그렇게 애를 키우면은 발이 후천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덩치에 비해서 발이 작아지면은 걷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장애인 만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항의할 수 있지만은 아주 몹쓸 풍습이, 정말 몹쓸 풍습이죠. 중국에 있던 게 걷는 게 약간 좀 죄송한 표현으로 약간 오리궁뎅이 같이 발이 너무 작고 불편하니까 띠뚱띠뚱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어요. 띠뚱띠뚱 다 큰 사람이 아장아장 띠뚱띠뚱 걷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옛날 중국인 남자들이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여성스러운 매력으로 어필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참 별걸 다 매력을 느끼죠. 그렇게 만들면은 그 중국이 옛날에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을 성사시킬 때 딸 가진 부모가 저쪽 아들 가진 쪽에 딸 시집보낼 때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받고 딸 시집보내는 그 역시 아주 몹쓸 관습인데 그게 꽤나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전족을 해가지고 걷는 모습이 약간 띠뚱거리는 게 그 나이든 저쪽 신랑 눈에 이쁘게 보이고 그게 매력 있게 보이고 하면은 그럼 저쪽 신랑 될 저놈아가 눈에 하트 뿅뿅 해버리면은 저쪽에서 우리 집에 지참금을 실제로 했대요. 실제로 정말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 일도 있다고 할 정도에 지참금 들어오는 돈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바운드핏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중국계 이민 3세 이 미국인 작가는 미국 사람이라 이런 걸 몰랐지.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기도 해서 미국만 살았으니까 이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몰랐는데 자기 할머니 보러 갔더니 이분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신 할머니라 워낙 나이 많은 할머니, 그 20세기 초반에 어린 시절을 보내셔가지고 전족을 당하신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루얼리 테설드 신서 벌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런 잔혹한 학대를 당해가지고 말하면 그것들은 이때 데이라는 것은 그 발이죠. 할머니 발, 양쪽 발은 그다음에 라이크 뭐뭐 여기가 시밀리죠. 라이크가 마치 뭐다 반자이틀이 끔찍한 비유입니다. 반사이라는 말이 알다시피 분재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 좋아하는 거 그 나무나 난초 뭐 수석 이런 걸로 집안에 조그맣게 정원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드는 거 반자이 분재라죠. 분재. 그러니까 이 라이크 반자이 트리즈라고 하는 요 시밀리 표현은 이건 뭐냐? 그 뭡니까? 바운드 핏이 원관념이고 반자이 트리즈가 보조관념으로 되는 많이 끔찍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니까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거리감이 느껴지겠어요. 자기는 중국계 혈통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완벽한 미국 여자로 커서 또 미국에서 크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이 등치도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딸락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둘째 딸락 보시면은 내 자신의 사이즈는 즉 말하자면은
여기서 사이즈는 키예요, 키. 발 얘기는 좀 지나가고, 내 키는 그 5피트다, 그 비교를 해보면은, 예, 5피트 상당히 나는 지금 그 키가 크죠. 그리고 그 막스 앤드 뭐 컬러지즈 데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가 있느냐, 끝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The difference between our feet reminds me. 예. 할머니 발과, 예. 할머니 발과 나의 발 사이에 그 디퍼런스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remind me, 나에게 일깨워줬다. 그 다음 보세요. 뭐를 incredible history, 엄청난 역사를 그 일깨워줬다. 그 엄청난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다. 우리들 사이에서 마치 like 무엇처럼 살아있는 북엔드처럼. 북엔드가 뭔지는 아시죠? 그 정식 책꽂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쇠 같은 걸 이렇게 돼 있고 끝에 받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쇠 같은 게 있고 끝에 받치 같은 게 있고 쭈루룩 하고 쇠 같은 건 나무에 있고 끝에 받치 같은 거 가면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책을 막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딱 하면 안 무너지게 책을 이렇게 받쳐놓을 수 있는. 그냥 우리말로도 북엔드 합니다. 북엔드. 근데 북엔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like 북엔즈가 시밀리 표현인데 북엔즈가 뭡니까? 책을 뭐 10권 있으면 10권만 가운데 놓고 북엔드를 책 10권만큼 딱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책이 늘어났어요. 10권에서 20권으로. 그러면 책을 20권이니까 10권 더 놓고 그 다음에 북엔드를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물려서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10권 있을 때보다 20권 있을 때가 북엔즈, 양쪽 끝에 거리가 더 쫙 멀어지게끔 이렇게 책을 수납할 수도 있는 게 북엔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리빙 북엔드, 살아있는 북엔드처럼 할머니와 나 사이의 역사의 차이가 크다란 말은 뭐냐면은 할머니와 나 사이에 살아온 세월, 세대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 말하면은 나는 중국계지만 미국서 자라서 이 덩치도 크고 발도 큰 그런 덩치도 크고 발도 큰 나와 덩치도 작고 발도 작은 할머니 사이에는 북엔드가 요만큼 있다가 살아있는 북엔드로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북엔드라는 것은 이 책들과 책들 사이의 이 사이이듯이 이것이 이제 이 북엔드라는 보조관념이 갖는 원관념은 할머니와 나 사이에 엄청난 역사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인크레더블 히스토리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 대목은 당시 기출에서 방금 말한 저 반자의 트리하고 이 북엔즈하고 이 대목은 실제 당시 기출 문제에서 물어봤던 포인트 딱 정확히 그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로는 지금의 4점짜리 서답형의 서술형 과제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 뭐 그런 과제다. 왜냐면 이거 쓰는데 뭐 4줄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수사법 지정해주고 그 수사법에 따른 뜻 같은 것을 써라, 의미를 써라는 것은 실제 기출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음 주에 풀어줄 피드백 문제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뤄볼 수사법이 아이러니. 다음 주에 다뤄볼 수사법이 아이러니를 다뤄봅니다. 아이러니를 다뤄보는데 이 중에서도 시츄에이셔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를 다뤄보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가물가물한데 17인가 18 기출에서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를 물어본 문제 그걸 그대로 다음 주에 피드백 과제로 하나 물어볼 겁니다. 혹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하려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미리 이건 예습하고도 좋아요. 그 대신에 한간에 놔두는 모범 답안만 인터넷이나 책으로 검색 안 해보고 자기 힘으로만 준비해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강생님들은. 그래서 이 기출에 뭐가 있냐면 17인가 18에 소설 문제 중에 오헨리가 쓴 20년 후에 만남인가 약속인가 하는 그런 기출이 있어요. 친구 둘이 있는데 25년 후인가 하여튼 헤어졌다가 20년인가 25년 후에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친구는 고향에 남아서 경찰이 되어 있고, 돈 벌겠다고 고향을 떠난 친구는 25년 만에 돌아오는데 범죄자, 그것도 미국 전체 현상수배 떨어진 현상수배 범죄자가 돼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20몇 년 후에 만나긴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얄궂은 운명으로 경찰이 된 친구가 컴백한 친구를 체포해야 되는 그 얄궂은 운명의 스토리가 이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개념을 갖고 이걸 서술하라고 했던 그런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겠는데, 이게 다음 주 인강생 선생님들은 자기가 이제 집 알아서 시간 조절해서 풀면 되지만, 직강 선생님들은 이게 지문이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습을 해오고 좀 준비해서 미리 좀 풀어와서 다음 주 하고 오셔서는 그냥 답만 쓰시기만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상당히 나름 역사적으로 그 유명했던, 우리 기출 역사에서 유명했던 거의 랜드마크 쪽에 해당됐던 이 문학의 수사법에서는 랜드마크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기출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적어서 답안지에다가 다음 주에 드릴 텐데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미리 예고편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되게 유명한 거. 저 또 마음 아픈 스토리예요. 20몇 년 만에 만난 친구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전국 현상 소외병.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게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오웬리 같은 작가는 워낙 유명해서 그렇게 6, 7년 전에 이미 한 번 나왔지만 올해라도 또 나오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진짜 유명한 영미 단편 소설하면 그야말로 탑티어에 속한, 흔히 잘 쓰는 말로 작가니까 특별히 우리가 1, 2월부터 그 정도 급의 작가는 우리가 1, 2월부터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다. 당연히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진도를 나갈 게 일용문학 구분독해 연습에 관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뭐 해설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료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해설을제를 또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는 OT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짚어서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오세요. 제 파트 3에 있는, 이건 다음 주도 나가는데, 일용문학 구분도표 연습은 다음 주에 진도 나갈 걸 이렇게 미리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미리 저한테 그 질문 메일을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거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구문이 뭔지 좀 파악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런 질문을 미리 주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피드백으로 답변하면서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수업 진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하여튼 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이나 부산에서 수강하신 분들은 또 그 한 주가 가기 전에 다 그 답안 정리하셔서 저한테 아까 알려드린 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